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포에니 전쟁을 2번 했었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얘도 전쟁을 20몇 년씩이나 하고 참 지겹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상황까지 갔었느냐 하면 로마가 참 신기하게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2번이나 해전에서 크게 이겼어요. 아프리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륙할 때 카르타고로 상륙하진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카르타고를 직접 포위하거나 하는 전술을 쓰지 않았어요. 바닷가 도시를 정복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항구 도시고 그리고 아무리 졌다고 해도 남아있는 배들도 많고 해서 직접 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듯해요. 그리고 포위전을 주로 좋아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륙해서 육지도 포위하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카르타고도 동맹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시들을 포위전을 통해서 정복을 해나갑니다. 근데 바닷가 도시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원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없어서 포위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상 봉쇄 정도는 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공격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로마가 시라쿠사 같은 바닷가 도시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면모를 보여요. 사실은 공성전 자체가 취약해요. 도시들은 보통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봐도 알지만 뭔가를 집어넣어서 문을 열게 만드는 전법을 쓴 거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로마는 특히나 공성전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둘러싼 다음에 말려 죽이는 방식을 주로 많이 써요. 근데 바닷가 도시를 그렇게 하려면 해상으로 들어오는 보급도 막아야 되고 네. 육지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로마는 2번의 해전에서 이겼다고는 하나 네. 해상 전술에 그렇게 익숙한 그쵸. 국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부터 조여오는 걸로 해변에 있는 큰 도시를 정복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영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원래 잘하는 거, 흔히 땅깨라고 하죠. 육군이 세요. 육지로부터 차단을 하고 그리고 해군 병력은 도와주는 정도의 느낌. 그런데 카르타고는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는 감싸버리면 주변에서 도움만 없다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카르타고 동맹국들부터 하나씩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압박을 해나가면 카르타고를 정복하기가 쉽겠죠. 이런 모습은 저희가 3차 포에니 전쟁까지 갈 텐데 3차 포에니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년을 포위를 하거든요. 지겹죠. 버틴 사람도 지겹고 포위한 사람도 지겨웠을 거예요. 카르타고로 직접 상륙하는 작전을 쓴 게 아니라 옆에 빈 해변을 통해서 상륙하는 작전을 써요. 이제 육군이 된 거잖아요. 원래 잘하는 육군. 네. 주변에 있는 성곽 도시들 이런 데를 하나씩 정복을 해요. 워낙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정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조여오니까 카르타고 쪽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화 제의를 합니다. 항복 비슷한 거죠. 네. 이때 로마의 장군 이름이 레굴루스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고요. 네.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장을 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세웠던 조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칠리아 포기, 사르데냐 코르시카도 포기해라.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모든 전쟁 비용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경의를 표한다. 까짓것 이럴 수 있어요. 네 번째, 허가 없이 이웃 국가와 전쟁 선포를 하거나 동맹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의 동맹 국가나 이런 데들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동맹도 하지 마. 전쟁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북아프리카 쪽이 지금은 사막이 많지만 네. 그 당시에 농사짓기 좋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농사짓고서 그냥 먹고 살아. 이 정도로 이해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 좀 컸을 거예요. 전함 한 척을 제외하고는 함선을 가지지 마. 50척의 배를 로마가 필요로 할 때 공급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 봤을 땐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바다라는 게 해적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무역선이 갈 때도 전선이 함께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평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경찰선들이 좀 돌아다녀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경찰선도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카르타고한테 정말 더 이상 무역은 하지 마. 배경에는 로마의 동맹국들 중에 그리스인들이 만든 식민도시가 많아서였을 거예요. 걔네들이 무역 중심으로 하는데 걔네들은 페니키아인들이랑 항상 싸우고 있었으니까 카르타고가 눌리면 당연히 그리스가 훨씬 더 좋았겠죠. 이 정도로 세게 나오니까 카르타고가 강화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하면서 없던 일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겨울이 와요. 겨울이 되면 안 싸웁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전통이 뭐가 있었냐면 시민병 제도예요. 시민들이 병력으로 와서 싸운 거니까 다시 농사지으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복무하고 예비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16세인가 7세부터 40 몇 세까지가 현역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일종의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나름 균형 잡힌 복무 기간을 가집니다. 2년씩 연속해서 빠져있긴 좀 애매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을 치르다가도 겨울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인들이 모여서 와요. 집정관도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새로운 집정관이 뽑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로마 입장에선 시칠리아도 떨어져 있는 섬이었지만 카르타고는 정말 멀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정책을 씁니다. 반 남고 반 가자. 그래서 반은 돌아가요. 그리고 반은 남아요. 레굴루스가 남고 다른 동료 집정관은 돌아가서 다음 해 선거를 주관하고 그리고 뭐 병사 다시 모아서 보내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강화 조건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카르타고는 기본적으로 용병들을 데리고서 전쟁을 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은 카르타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크산티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용병 대장입니다. 어디 출신이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스파르타. 있어 보이죠? 크산티포스의 크가 X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강하기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장군들이 무능해서 졌다. 라고 티인가 봐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 받았다 그래요. 하지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는 느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싸워봐 했더니 크산티포스가 머리를 씁니다. 레굴루스가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 15일이 집정관이 새로 뽑히는 때고 그렇게 뽑히면 시민병이 새로 모이고 그들이 배를 타고 넘어오기로 돼 있어요. 크산티포스가 그들이 오기 전에 레굴루스한테 한판 붙자고 얘기합니다. 레굴루스는 워낙에 전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죠. 요걸 약간 비꼬는 사람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레굴루스가 다음 집정관한테 공을 넘기고 싶지 않아 했다. 라고 얘기도 해요. 이와 같은 크산티포스가 싸움을 걸었고 황산벌의 걔네들처럼 걸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레굴루스가 나왔어요. 크산티포스가 코끼리 부대를 앞세운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코끼리 부대한테 이겨본 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가. 그런데 이상하게 전공법을 써요. 코끼리 부대가 오면 일단 코끼리는 직진을 하지 뒤로 돌거나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중무장 보병을 앞으로 내세우는 전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코끼리 부대랑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대열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완패합니다. 그리고 크산티포스가 굉장히 유능했던 장군도 맞는 것 같아요. 한 10,000명 정도가 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바닷가로 도망을 갔고요. 한 500명 정도가 생포됐다고 하는데 그 생포된 사람 중에 레굴루스, 사령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완패한 거죠.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육지에서 이렇게 완패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로마에서 오고 있었잖아요. 네. 지원병이. 이들이 돌아갔을까요? 왔을까요? 왔을 것 같아요. 의리가 있죠. 그래서 남은 2,000명과 그리고 그 배를 지키고 있었던 수비대들 배에 싣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돌아가는데 카르타고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가벼운 해전이 일어나요. 이때도 로마가 이겨요. 그리고서 시칠리아 쪽으로 갑니다. 지중해 쪽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바다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체팔로 갔을 때 파도가 제법 있었어요. 그날 아주 태풍이 불거나 하는 날도 아니었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1960년대 영화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너무 옛날 영화죠. 조르바하고 그 주인 분이 크레타로 넘어갈 때 태풍에 시달리는 모습도 같이 보여줍니다. 큰 태풍이 그 즈음에 많이 일어나나 봐요.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갔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배도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납니다. 로마 해군은 바다에서 카르타고 군한테 이기기는 했으나 그것도 다 작전을 잘 써서 이긴 거지 배를 잘 다룬 건 아니거든요. 그쵸. 태풍을 처음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리스인 출신의 항해사들은 알았죠.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 로마인. 이 사령관들은 태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죠. 멀리서 봤을지는 모르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뭉쳐! 흩어지면 죽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뭉칩니다. 해변으로부터!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높으면 배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겠죠. 그렇죠. 바닷가에 같이 있으면 돌멩이에 막 부딪히겠죠. 그렇죠. 암초라고 우아하게 표현하죠. 예. 네.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난파사고가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카마리나 해상사고라고 불러요. 464대의 전함 중 384대가 난파했다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고래들이 이렇게 죽어서 밀려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물고기들 죽어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경우들이 군인들 시신들이 그 정도 상황이 펼쳐졌다 해요. 이거를 카르타고가 알았겠죠. 이제 로마 너희들 항복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최소한 강화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강화 사절단 대표로 사령관인 레굴루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레굴루스가 왔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젊고 유능한 카르타고 포로들을 이 쓸모없는 노인과 교환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카르타고로 갑니다. 저 그림은 레굴루스를 신격화한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붙잡는데 난 돌아가야 돼. 왜? 약속했으니까. 하면서 원로원에서 니들 계속 싸워. 나 때문에 안 싸우는 거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카르타고로 끌려갔고 거기서 코끼리 축구공이 되어서 죽었다. 라는 전설이 있는데 일부 사료를 보면 나중에 포로 교환 때 돌아와서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레굴루스 신화로 되어 있고 축구공이 되어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웅화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전쟁을 계속 하려면 저런 뭔가가 있어야죠. 영웅도 있어야 되고 근거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다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작전을 좀 바꾸기로 해요. 시칠리아 섬의 3대 도시가 시라쿠사, 메시나, 팔레르모예요. 메시나는 바다 건너오면서 처음부터 정복을 했고 시라쿠사는 동맹국이 되어 있어요. 팔레르모만 카르타고 수중에 있었거든요. 자, 카르타고를 완전히 정복해야겠다라고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잘하는 방법을 써요. 항상 해군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군을 복구하는 거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칠리아 육지부터 평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두 군데 도시를 정복을 합니다. 보급로상에 있는 도시여서 그래요. 시라쿠사가 동맹을 맺을 때 밀을 제일 먼저 로마한테 판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석유 너한테 안 팔아 이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한테 석유 먼저 팔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상으로 온 건 물론 아니죠. 경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가 엔나예요. 그래서 그 엔나 사진을 제가 옆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전형적인 꽤 큰 내륙 도시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메시나에서 보급을 하려 그러면 해안을 타고 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저 체팔로예요. 저 높은 산 위에 요새가 있었을 거예요. 우린 저기 올라가다가 말았죠. 네. 그리고 체팔로 해변에서는 시네마 천국의 야외 극장이 세워졌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저 두 도시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팔레르모를 압박해 갑니다.
카르타고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팔레르모 포위전이 쉽게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카르타고는 전쟁을 치르면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의 목을 졸랐어요. 이번에 군산 가서 보셨죠? 일제가 네.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쌀을 더 많이 가져갔죠.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전쟁해야 되고 만주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70~80%를 가져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리비아 또는 누미디아, 카르타고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동맹국들인데 여기에 40%의 세금을 매겼다 그래요. 뭐 50%까지도 했다 그래요. 그럼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네. 반란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진압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도 로마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로마는 220천의 또 5단층 갤리선을 만들어요. 놀랍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걸 또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포위를 합니다. 여기 사령관 이름이 스키피오 아시나. 아시나요? 당나귀라고? 네. 네, 아시나란 뜻이 당나귀.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첫 해전에 졌던, 그리고 포로가 됐었던, 그래서 로마 시민들한테 바보라는 의미로 당나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저 사람을 다시 집정관으로 뽑아요. 왜죠? 네가 아주 멍청한 건 아닌데 그때 실수한 것 같아. 똑같은 실수하지 않겠지? 이번에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뽑아줬나 봐요. 마음이 넓으시네요. 근데 로마는 저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시나라는 해군 사령관이 바다를 포위하고 그리고 육지 쪽에서도 포위를 해나가게 된 거죠. 이기는데 이것도 보시면 포위전이에요.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 팔레르모 안에서도 힘들었겠죠. 팔레르모도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리스인들은 카르타고한테 지배를 받으나 로마한테 지배를 받으나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 바하니 로마가 잘 싸우는 것 같아. 이번에 로마에 붙어보는 것이 어떨까? 파벌이 나눠지면서 척화파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남한산성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성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래서 팔레르모 포위전이 끝나요. 카르타고를 계속 지지하던 15,000명은 노예화돼요. 보통 노예화됐다 그러면은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몸값 내고 다시 자유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화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카르타고가 정신없던 와중에 로마가 잘해서 드디어 팔레르모를 수중에 넣은 거죠.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본 세제스타도 있습니다. 가짜 유산이라고. 근데 실제로 가짜는 아니고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가짜 유산이라고 불리우는. 저기 말고도 그리스식 극장도 있었죠. 그리고 솔루스, 그리고 페트라, 틴다리스 이런 주변에 있었던 중소도시들을 하나씩 동맹국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농사 지으러 가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또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바보짓은 안 했는지 저번에는 거의 80% 정도가 네. 피해를 봤잖아요. 이번엔 반 피해를 봅니다. 그래도 엄청나죠. 그쵸. 그럼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발악. 팔레르모와 타란전이 시작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140마리의 전투 코끼리 부대를 상주시켜요. 카르타고도 머리가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동맹국들 진압하느라고 바빴는가 본데 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팔레르모는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하고 대부대를 상륙을 시켜요. 이때 로마 쪽의 문제는 뭐였냐면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죠? 코끼리가 무서워서. 아프리카에서 크산티포스 때문에 네. 악몽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크산티포스는 그 이후에 잘렸습니다. 카르타고 입장에서 너 없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계약 종료했기 때문에 카르타고에 또 크산티포스 같은 사람이 있진 않았나 봐요. 또 하나는 로마군 입장에서 봤을 땐 아프리카의 악몽이 있는 거야. 코끼리 악몽. 이게요. 직접 당한 사람보다 누가 더 무섭다?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프로로 있거나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해서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당시에 팔레르모를 지키고 있었던 수비대 사령관이 메텔루스인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했던 방법을 씁니다. 투창을 준비를 시키고 네. 또 하나 해자, 성 앞에 깊이 파여있는 물이 이렇게 고여있기도 하고 깊이 파두는 거 있잖아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거를 파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팠어요. 깊이 쪽이 사람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뾰족하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게. 아, 그냥 빠지면 빠진 채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경무장 보병. 이 사람들이 투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제 코끼리 부대가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네. 오면 투창을 막 던져요. 그럼 코끼리한테 그 투창이 날아가는데 죽진 않아요. 근데 침을 자꾸만 놓는 느낌인 거지.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해자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전열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메텔루스가 중무장 보병, 제대로 된 보병들을 내보내서 이깁니다. 경무장 시킨 사람들은 정말 화만 돋구고 빨리 뛰어서 돌아와라. 도망온 거죠. 대승을 거둬요. 이렇게 진 카르타고 장군은 하스드 루발이라는 사람인데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철수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카르타고로 돌아와서 사형당합니다. 카르타고는 저렇게 지고 나면 사령관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로마는 참 묘해요. 그런 적이 없죠. 아까 아시나 보셨잖아요. 네. 다시 내보냅니다. 좀 신기한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메텔루스는 거기서 이겼잖아요. 네. 이기고 나서 개선식을 합니다. 멋있게. 그리고 별명으로 코끼리가 붙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박힌 기념 주화도 발행합니다. 주화는요,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보통 저 당시엔 은화였거든요. 광고용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늘 보니까. 어차피 무게로 재는 거였기 때문에 뭐가 새겨져 있든 관계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은화에다가 코끼리를 박아서 발행했다고 합니다. 뒤쪽에 건물들 같은 게 있는 게 팔렌티노 언덕이에요. 우리 네. 포로 로마로를 가기 전에 쭉 걸어가면서 폐허가 된 건축물들을 쭉 본 적이 있어요, 로마에서. 저기가 관공서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앞에 넓은 공간은 네. 키루쿠스 막스무스라는 네네. 전차 경기장이에요. 저기서 코끼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살려서 한 10마리 정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 코끼리를 저기서 죽여요. 전쟁을 재현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유튜브로 릴스를 만들 수 없고 하니 네. 실제로 모의 전투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원형 경기장에서도 모의 회전 보여주고 하는 경우 있었다는 거 네네. 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세가 올랐죠. 그런데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그래도 2개 남은 바닷가 도시가 있긴 있었어요. 팔레르모만큼은 아니어도. 네. 그게 어디냐면 트리파니하고 마르샬라예요. 두 도시는 팔레르모만큼 크진 않아도 카르타고 해군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꽤 큰 도시들이었던 거예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있으니 여기마저 점령을 해야 카르타고가 완전히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해전을 준비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하면 항구에 있던 배들을 출항하기 전에 불태워버리겠다. 이게 로마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었던 까마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화살로 태워버릴 거니까. 그런데 작전대로 안 됐어요. 카르타고 해군이 그걸 알고 먼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해군은 아직 노적기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에는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93척이 납포되고 그리고 30척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다고 해요. 요때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폴케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령관이. 이 폴케르가 사형은 아니고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느 정도 벌금형이었냐면 갖고 있는 집 다 팔고 부자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귀족들이니까 다 팔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벌금형을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 아래 적어놓은 저 문장 때문에 그래요. 물이라면 먹겠느냐.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닭한테 한 말입니다. 닭이요? 네. 로마는 전쟁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점을 쳐요. 세 점을 칩니다. 주로 닭이었겠죠. 닭을 풀어놓고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쌀 쫙 펼쳐놓고서 느낌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하겠냐 흉하겠냐 보는데 그날따라 닭들이 모이를 안 쪼더래요. 딴짓만 하더래요. 사실 그 상황이 되면 현명한 사령관들은요 다른 닭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좀 사기를 좀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은 사령관하고 신관 정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일반 사병들은 그걸 못 봐요. 네네. 그냥 전에만 듣는 거지. 닭을 바꿔쳤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불같았나 봐요. 닭을 바다에 더 던지면서 물이라면 먹겠냐고 던졌대요. 한 그러셨나 성격 봐요. 하시네요. 한 성격 하셨나 봐요. 실제로 해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직진 성격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린 건 물론이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화병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드레파나, 저게 트리판이에요. 트리파니 해전에서의 패배가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처음에 스키피오 아시나가 아주 초반에 17척 정도 이렇게 한 거 외에 첫 바다에서의 큰 패전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로마 입장에서는 안 좋고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그럼 카르타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세를 올려야 되죠. 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오. 올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하밀카르 바르카스. 바르카스는 번개란 뜻이라고 합니다. 하밀카르 바르카스는 해상 무역을 하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대표 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니발의 아빠예요. 저 사람을 사령관으로 시칠리아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많이 주진 않아요. 140마리의 코끼리 전차부대를 줬으면 좋았겠지만 안 줍니다. 이때 카르타고 내에서는 계속 내분이 있었대요. 그냥 농사 짓고 살자. 아니야, 우리 바다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밀카르가 직접 나섰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부대는 조금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전면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밀카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로마랑 전면전을 바다에서가 아닌 땅에서 한다?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농갈라 먹고 끝내자 라는 느낌으로 나오길 바랬던 듯 합니다. 엘리체, 트리파니가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높은 데에 있었던 네. 마을이에요. 제가 사진을 갖다 붙여놨는데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바다가 쫙 펼쳐져 보이는 거기에요. 로마가 조기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트리파니하고 마르샬라는 카르타고령이잖아요. 하밀카르가 여기에 상륙한 거예요. 여길 베이스로 움직이면서 하나 더 점령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펠레그리노 산이에요. 여기는 팔레르모 옆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봉오리가 펠레그리노 산이에요. 저기 정도면 정복하기 쉽지 않겠죠. 저기를 하밀카르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보급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뒤에 트리파니가 있고 마르샬라가 있고 로마군은 어디 있냐면 엘리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유유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급을 하고 있었대요. 트리파니나 마르샬라로 보급을 받아서 그걸 육지로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게릴라전을 거니까 로마 입장에서 짜증이 계속 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다에서도 게릴라, 육지에서도 게릴라. 로마는 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매년 한 10% 정도의 인구 상승이 있었대요. 근데 저때 17% 감소한 걸로 나와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도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카르타고는 어땠을까요? 근데 걔네들 용병을 썼잖아요. 로마가 시민이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괜찮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또 로마가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해군을 키운다는 것은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전함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게 조단이래요. 비행기도 비싸긴 비싸지만 배는 특히 전투함들은 가격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땐들 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근데 의욕이 없었던 진짜 이유는 해난 사고 2번 당했죠. 그리고 계속 이기던 해전에서도 졌단 말이에요. 우울해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부진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예요. 그래도 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다시 배를 만듭니다. 근데 국가에 돈이 없어. 어떻게 하죠? 보통 국가에 돈이 없으면? 국채를 훌륭하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카르타고가 했던 전략을 쓰죠. 동맹국들 목을 조이죠. 일제가 했던 방식을 쓰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 한국의 밥숟가락이 나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노쇠 숟가락을 썼잖아요. 네. 그걸로 총알 만들어야 돼서 그렇죠. 다 가져간 거죠.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동맹국들을 객출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대신에 뭘 하느냐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저때 저런 개념이 있었어요? 국채라는 개념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현대식으로 한 거고 비슷한 걸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빌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빌리고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뭘 주느냐 하면 땅도 주고 그래요. 로마의 귀족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로마는 귀족하고 평민이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애국심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국뽕에 취했을 수도 있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기 시작해요. 그 돈을 모아서 200척을 또 만듭니다. 이때 만들 때는 카르타고의 배를 하나 납포한 게 있었는데 최신 전투함이었대요. 그거를 카피해서 또 만듭니다. 카피 능력 좋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걸 보면서 제 아래다가 항공모함 사진을 넣어놨죠. 태평양 전쟁 때가 생각이 나서였어요. 진주만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네. 나서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는데 미드웨이 해전 때만 해도 미국의 항공모함 수가 일본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겨우 이긴, 운이 너무 좋아서 이긴 네. 그런 전쟁이라는 걸 미드웨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 해부터 미국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항공모함을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100척을 진수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일본이랑 싸우기 초창기에는 5척인가 뭐 그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몇 대 안 돼요. 그랬던 것이 끝날 때쯤 100척을 진수했다고 하니 어마무시하죠.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돈으로 압살한 거죠. 그런데 카르타고는 돈으로 압살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쪽도 250척이 나옵니다. 저기는 똑같이 옆 동네 목 졸라서 만들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카르타고 자체가 부자예요. 워낙 농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50척의 전함과 그리고 뒤에 보면 150척에서 350척의 수송선을 투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밀카르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병사도 보급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걸 못 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때 로마군 사령관은 카툴루스인데 이 사람의 사령관 임기도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 병사들을 노젓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상당히 실력이 올라갔나 봐요. 노저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배가 똑바로 가기 얼마나 힘든지를. 그걸 연습을 무지하게 시켰나 봐요. 이런 상태에서 붙습니다. 로마가 아프리카로 갈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 전함이 있었고 수송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모 모양으로 돌파를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카르타고에서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카르타고가 수송선이랑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전술로 붙은 것 같아요. 이제는 로마도 바다에서 제대로 배를 저을 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해전은 로마의 임기응변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이거는 제대로 붙어서 압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이렇게 보급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싸우는 거 불가능하다 하면서 하밀카르도 이제 돌아갑니다. 카르타고도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때 카르타고 사령관도 사형당합니다.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후철인데 갑자기 히틀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는 야누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전쟁이 있는 동안은 문이 열려 있고요. 전쟁이 끝나면 닫혀요. 432년 동안 열려 있었어요. 세상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이 닫혀요. 로마도 지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처음 평화를 누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강화 조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에 가까운 섬들을 양도한다. 근데 사르데냐하고 코르시카를 완전히 양도하진 않았나 봐요. 이후에 로마가 정보를 하러 다시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처에 있었던 섬들을 정복을 해요. 몰타 거기도 로마 땅이 되고 그 지역이 거의 로마께 됩니다. 포로는 무상교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 동맹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서로가. 그리고 카르타고의 자치권을 존중해요. 동맹국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자치권 존중하는 건 로마가 항상 저렇게 많이들 했죠. 근데 동맹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가 싸울 때 군사를 보내줘. 이런 정도는 하거든요. 세금을 걷진 않더라도. 시라쿠사도 동맹국인데 여기는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밀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카르타고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치권을 존중해버렸어요. 대신에 조금 배상금을 많이 받아요. 배상금은 늘 받습니다. 어디하고 싸우든 이기면. 시라쿠사는 아예 그냥 쉽게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항복을 하면 왕들이나 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뺏어요. 그 도시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를 로마의 국유지화 시킨다고 해요. 근데 카르타고하고는 섬들을 뺏고 카르타고 본토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상금을 얼만큼 지불을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2차 포에니 전쟁, 다시 얘기해서 한니발이 로마로 쳐들어왔던 이유가 히틀러랑 같은 이유다. 다시 얘기해서 배상금이 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얼만큼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하나. 참고로 독일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항복인 것처럼 돼버린 거 아시죠? 근데 더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항복한 걸로 치자 하면서 배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GDP의 몇 배? 4배 라고들 해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지불해야 될 배상금은 3,200달란트. 느낌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성경에 1달란트, 5달란트 이 얘기 나오는 거 외에는 우린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카르타고가 농업만으로 생산해내는 게 연간 1만 달란트 정도 된대요. 얘네들이 무역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한 2만 달란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 3,200달란트면 히틀러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1,000달란트는 즉시고 나머지는 10년 분할이에요. 무이자냐고 물어보는데 아마 무이자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히틀러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 않나? 사실 독일은 그 배상금 갚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히틀러가 투표로 뽑힌 거잖아요. 네. 근데 한니발은 카르타고에서 가라고 해서 온 애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혼자 넘어온 거예요. 본국의 훈련과 관계없이 나 갈게요. 그래서 로마로 온 케이스예요. 이건 2차 포에니 전쟁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배상금이나 조건들을 보게 되면 20몇 년을 싸우고 이긴 로마가 저 정도면 관대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시민 죽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쵸?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걸 배 만들라고 얼마나 돈을 썼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간쟁기가 있듯이 1차 포에니 전쟁과 2차 포에니 전쟁 사이에도 간쟁기가 있습니다. 그 간쟁기도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한니발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에니 전쟁 1차를 끝내고 2차로 가기 전에 잠시 한니발을 만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